안녕하십니까, 덕후면입니다. 설비 보존 기능사 필기 기출미디 예상 문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바로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답형 문제입니다. 공장 배치 계획 단계에서 GT 그룹 테크놀로지 레이아우트 GT 흐름 라인을 설명한 것은, 여기 지문이 이제 나오겠죠. 그러면 잘 모르겠으면은 일단 한번 살펴보면서 워딩에서 찾는 방법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줄 때 이것을 안 줄 수도 있고요, 이걸 줄 수도 있죠. GT 그러면 그룹이다, 이 정도 생각을 하시고, 유사한 부품을 그룹으로 모아서 하나의 로트로 강하게 한 효율적인 설비 배치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그룹자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문 중에서 하나가 있을 겁니다. 이 그룹자 나오는 게. 그래서 이거는 다품종 소량 생산에서 유리한 라인 방법입니다. 쭉 하나의 품종의 라인을 이렇게 세운 다음에 쭉 뽑아내는 거예요. 소량 생산에서 유리한 겁니다. 다음입니다. 일정 계획 및 통제에 사용되는 기법으로 네트워크의 주공정 결적과 여유시간 산정을 통하여 완료기일 또는 비용의 최소화를 의도하는 설비 보존을 위한 공사관리 기법은, 이런 문제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뭐 공사관리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지문이 쭉 나오겠죠.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워딩에서 찾아보는 겁니다. 워딩에서 찾아보면은 여기 일정 계획, 통제에 따른 기법이다. 그래가지고 일정 계획을 어떻게 짜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계획급법이다 이렇게 찾으셔도 됩니다. 압축 공기 파이프 라인의 배관 설치 방법에서 최하단부에 워터 트랩을 설치하는 배관은, 이것은 이미 한두 번 문제를 보았을 겁니다. 분기관로 배관입니다. 주관이 이렇게 가다가 분기관로 배관에서 약간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럼 이 최하단부 쪽에 응축수를 배출시키는 워터 트랩. 그래서 어디에다가 하느냐, 분기관로 배관의 맨 아래쪽에다가 응축수 트랩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분기관로 배관 방식은 파이프라인의 최하단부에 워터 트랩, 응축수 제거 장치를 설치해서 압축 공기 내의 수분, 응축수를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이 관로가 어떤 관로라고요? 분기관로 배관입니다. 관로의 면적을 줄인 길이가 단면 추수에 비하여 비교적 긴 경우의 교축은, 레두세 모양으로 가다가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 길이가, 교축 길이가 긴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로 이제 뭐 짧은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긴 것이 어떤 것이냐, 초크입니다. 그것이 긴 것은 초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로 내에서 면적이 서서히 줄어들고 그 길이가 긴 구조를 가진 교축, 점진적으로 유속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에너지 손실이 적고 유동이 안정적이다. 주로 기체나 액체의 흐름 제어에 사용된다. 그것이 길기 때문에 충돌하는 압력의 손실이 적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관로 내에서 면적이 서서히 줄어드는 길이가 긴 구조, 그것이 초크가 되겠습니다. 흡수식 건조기의 재생 방법이 아닌 것은, 건조기는 두 가지가 있죠. 흡수식과 흡착식. 흡수식은 화학적으로 물을 흡수하는 방법이고, 흡착식은 기계적으로 그 고체로서 흡착을 하는 것이죠. 근데 흡수식 건조기의 재생 방법이 아닌 것은, 그러면 그냥 흡착제에 의한 흡착형, 이건 흡착식 건조기입니다. 그래서 흡수식은 아니죠. 그래서 고체 흡착제에 의한다 그러면 그것은 흡착식 건조기가 되겠습니다. 유압작동류에서 오일과 물의 분리가 쉬운 정도를 나타내는 것은, 원래 유화성 그러면 뭡니까? 물과 기름이 섞이기 쉬운 거, 마요네즈 같은 거죠. 원래는 안 섞이는데 이 계란 노른자 같은 걸 사용하면은 유화가 가능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유화성인데, 화학유화성 그러면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고 분리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유압작동률에서 오일과 물의 분리가 쉬운 정도를 나타내는 것은 항유화성이 되겠습니다. 유압작동률과 수분과 섞였을 때 오일과 물이 빠르고 쉽게 분리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특성, 이는 유압 시스템 내의 수분 오염 문제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더 보면요. 유압작동률에서 오일과 물의 분리가 쉬운 정도, 항유화성입니다. 미터인 회로와 미터 아웃 회로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미터인 회로는 밸브가 앞에 달려 있고 미터 아웃 회로는 뒤에 달려 있죠. 미터인은 앞에서 제어를 하고 미터 아웃은 출구 쪽에서 제어를 합니다. 어디서 했던 간에 릴리프 밸브를 통해서 여분의 기름이 탱크로 복귀하기 때문에 동력 손실이 큽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의 앞쪽에서 했던 뒤쪽에서 했던 릴리프 밸브가 뭐죠? 일정압 이상이 되면 밖으로 빼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바로 뭘로 이어진다는 거죠? 동력 손실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기름 탱크로 빼버리는 거죠. 기름이 탱크로 복귀하므로 동력 손실이 크게 됩니다. 밸브에 있어서 조작력이 작용하기 전에 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노멀 위치입니다. 아직 조작하기 전의 상태입니다. 조작력이 작동하기 전의 초기 상태, 즉 밸브 본체가 스프링 등의 힘에 의해서 유지되는 위치를 의미합니다. 조작 신호가 없을 때의 기본 상태, 노멀한 상태, 이것이 노멀 위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2차 압력을 일정하게 만들 수 있는 밸브는 2차 압력은 뭡니까? 입구 쪽 압력이 1차 압력이면 2차 압력은 출구 쪽 압력이죠. 2차 측입니다. 그건 감압 밸브죠. 그래서 2차 압력을 일정하게 만들 수 있는 밸브는 감압 밸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밸브 출구 2차 측의 압력이 설정값 이상으로 높아지면 밸브가 닫히거나 유량을 줄여서 압력을 낮추게 됩니다. 반대로 압력이 낮아지면 밸브가 열려서 압력을 상승시켜서 2차 압력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그래서 2차 압력을 항상 일정하게 만들 수 있는 밸브는 감압 밸브가 되겠습니다.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별 형태 및 색채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경고 표지가 바탕이 빨간색, 기본 모형이 노란색, 그러면 틀린 거죠. 경고 표지는 뭡니까? 바탕이 노란색에 기본 모형이 검정색이죠. 그림이 검정색입니다. 그래서 경고 표지 바탕은 노란색이고 그림이나 모형 테두리는 검정색입니다. 가연성 액체나 고체의 표면에 순간적으로 화염을 접근시킬 경우에 연소시키는 데 필요한 만큼의 증기를 발생하는 최저 온도, 인화점입니다. 그래서 가연성 액체나 고체가 공기 중에서 가열될 때 그 표면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증기가 점화원에 의해 순간적으로 불이 붙었다가 꺼지는 단계의 그 최저 온도, 이것이 인화점이 되겠습니다. 일단 불이 붙는 온도입니다. 다음 중 보호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절연 테이프는 보호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절연화, 절연 장갑 이렇게 몸에 착용하는 것은 보호구에 해당되겠죠. 네, 절연 테이프는 몸에 착용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보호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유해물질의 표시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해물질을 표시하는 표찰의 양식이나 규격, 색상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틀렸습니다. 누가 정합니까?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쪽에서 하면 환경부 장관이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은 부령이죠. 부령은 장관이 고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해물질 표시하고 보건복지 장관은 아니죠. 환경부 장관이나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당되겠습니다. 가스 절단기 및 토치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토치가 가열되었을 때는 산소를 잠그고 아세틸린만 분출시킨 상태로 물이식힌다. 틀렸죠. 아세틸린이든 가스든 다 잠그고 식혀야지 아세틸린이 분출된 상태에서 물에 잠그게 되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밸브를 닫고요. 먼저 산소 밸브를 잠근 다음에 아세틸린 밸브도 잠급니다.
그래서 불꽃이 완전히 꺼지는 것을 보고 그리고 자연 냉각을 하든 물 냉각을 하든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잠그는 순서도 지금 잠그는 순서는 맞나요? 다시 봅시다. 산소를 잠그고 아세틸렌, 네, 잠그는 순서는 먼저 산소를 잠궜으면 됐습니다. 아세틸렌만 분출시킨 상태로 이게 틀린 거죠. 아세틸렌도 잠궈야 합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식히든 물에 잠깐 넣어서 식히든 식힐 수가 있습니다. 유압펌프가 기름을 토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때 점검 항목이 아닌 것은 유압펌프가 기름을 토출하지 못하고 있으면 릴리프 밸브하고는 관계가 없죠. 릴리프 밸브는 뭡니까? 토출하고 있는데 그 압력이 너무 높을 때 설정 압력 이상으로 높으면 그 압력을 기름 탱크로 빼버리는 게 이게 릴리프 밸브란 말이에요. 근데 기름도 토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릴리프 밸브를 봐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기름도 토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입구 쪽을 봐야 합니다. 근데 릴리프 밸브를 볼 건 아니죠. 그래서 릴리프 밸브 압력 설정 이것이 항목이 아니게 되겠습니다. 가스 용접 시 역화 현상의 원인이 아닌 것은 용접봉의 에열 온도의 부적당, 에열 온도가 높지 않다든가 이렇게 되면 역화는 일어나지 않겠죠. 용접 토치의 끝부분이 너무 열이 심해가지고 밖으로 나오는 가스보다도 안에서 있는 가스가 더 많을 때 안으로 불이 역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 딱딱하면 치고 들어가는 거. 이것이 소위 말해서 역화 현상이잖아요. 이 불이 밖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이 안으로 가스 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역화 현상인데, 가스가 바로 잘 빠져나오지 못할 경우에 막혔다든가 해가지고. 근데 이 용접봉의 에열 온도가 부족당해 돼갖고 역화 현상이 나는 건 아니죠. 작업에 관련된 취약점이나 그 취약점에 대응하는 작업 방법에 대한 전문 지식을 부여하기 위한 안전보건 교육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만해갖고 좀 분별이 어렵다. 그럼 워딩에서 찾는 방법이 좋은 방법입니다. 워딩에서 한번 찾아보죠. 전문 지식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는 안전보건 교육이래요. 그러면은 전문 지식 교육 또는 지식 교육 그러겠죠. 그래서 정답은 지식 교육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지선다형으로 들어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시고 정답을 먼저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이 눈에 들어왔습니까? 그렇죠. 2번이 정답이죠. 그룹 테크놀로지 레이아우트. 그룹별로 묶는다는 말이에요. 공장 배치 계획에서 비슷비슷한 그룹끼리로 묶어가지고 배치도를 흐름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사한 부품끼리 그룹으로 모아서 하나의 로트로 가공하기 위한 효율적인 설비 배치 방법이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부품을 그룹으로 모아서 하나의 로트로 가공하기 위한 효율적인 설비 배치 방법, 이것이 GT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번입니다. 일정 계획 및 통제에 사용되는 기법으로 네트워크의 주공정 결정과 여유시간 산정을 통하여 완료기일 또는 비용의 최소화를 의도하는 설비 보존을 위한 공사관리 기법은, 이거 잘 모르겠다. 그냥 워딩에서 찾으라고 그랬죠. 일정 계획이 있습니다. 일정 계획 기법입니다. 즉 어떤 공정별로 일정이 있어요. 그 일정을 따라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일정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일정 계획은 PERT, CPM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불확실한 경우 또 시간이 확실한 경우 이제 결정적인데, 예를 들어서 작업이 A, B, C, D, E, F로 나간다고 합시다. 첫째 부지 정리, 그 다음에 기초공사, 골조공사, 전기 배관 작업, 내부 마감 정리, 외부 마감 정리. 이것은 쭉 이어진 거예요. 부지 공사가 안 되는데 기초공사 들어갈 수 없겠죠. 기초공사 안 돼 있는데 골조공사 들어갈 수 없어요. 골조 안 들어갔는데 전기 배관 작업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전기 배관 작업이 안 들어갔는데 내부 마감을 해버릴 수는 없어요. 내부 마감도 안 되는데 외부 정리 못 해요. 이와 같이 일정이 쭉 연달아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선행 작업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게 선행돼야만 이 뒷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일수에 따라서는 일정을 잡아주는 거예요. 일정을. 며칠부터 며칠까지 3일 걸리죠. 뭐 하고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뭐 하고 며칠부터 며칠까지 뭐 하고 이런 식으로 일정을 잡아주는 겁니다. 이것이 일정 계획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 계획 및 통제에 사용되는 기법으로 네트워크의 주공정 결정과 여유시간 산정을 위하여 완료기일 또는 비용의 최소화를 의도하는 설비 보존을 위한 공사관리 비법 일정 계획 기법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압축공기 파이프라인의 배관 설치 방법에 관해서 최하단 부위에 워터 트랩을 설치하는 배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분기관로 배관이 되겠습니다. 분기관로 배관 방식은 파이프라인의 최하단부에 워터트랩, 응축수를 제거하는 워터트랩을 설치하는 거죠. 파이프라인의 가장 낮은 지점이 고이기 때문에 이 위치에다가 워터트랩을 설치하는 겁니다. 4번입니다. 관로의 면적을 줄인 길이가 단면 추수에 비하여 비교적 길다. 그러면 뭐죠? 초크죠. 짧은 거, 오리피스입니다. 오리피스 같은 경우는 가다가 쭉 접어든 게 아주 짧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는 건데 여기와 압력 차이로 해가지고 이제 어떤 것을 구하는 거 이게 이제 오리피스인데 초크는 이게 길단 말이에요. 가다가 쭉 이렇게 줄어드는 게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압력 손실은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압력 길이 비교적 긴 길이다. 교축이. 그러면 초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로 내에서 면적이 서서히 줄어들고 길이가 긴 구조를 갖춘 교축, 점진적으로 유속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에너지 손실이 적고 유동이 안정적이며 주로 기체나 액체의 흐름 제어에 사용된다. 오리피스는 면적을 줄인 길이가 짧아요. 단면 추수에 비해서 비교적 짧은 경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공동, 캐비테이션 그러면 유체의 압력이 증기압 이하로 낮아질 때 기포가 발생하는 현상을 공동이라고 그러고요. 서지는 불안정한 거죠. 유량의 극강한 변동으로 해서 발생하는 수격작용 등이 서지에 해당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흡수식 건조기의 재생 방법이 아닌 거. 흡수식 아니면 흡착식이죠. 여기서는 아예 흡착제라고 줘버렸죠.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흡착식은 아니에요. 근데 뭐 자세히 보면 좀 아리까리하지만 어떻든 정답이 너무 분명하게 나왔으니까 1번으로 고르셔야 합니다. 좀 더 살펴보면요. 흡수식 건조기가 있고 흡착식 건조기가 있어요. 흡수식 건조기는 주로 산업용 대형 산업용 보일러실에서 쓰는 거고 염화류튬이라든가 이런 액체 흡수제가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흡수된 수증은 나중에 증류하거나 교체를 통해서 제거를 하고 흡착식은 실리카 겔이나 제올라이트 같은 고체 흡착제를 사용해서 물을 흡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수분 제거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히트펌프형 제습 작동 원리는 이것이 흡수식이냐 흡착식이냐를 말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습한 공기가 제습기 내부로 유입되면 공기는 먼저 증발기, 차가운 열 교환기를 지나면서 여기서 냉각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슬점 이하로 떨어지면 여기서 물이 생겨요. 그래서 물방울로 변화되고 나머지를 응축된 물은 배수구로 빼고 건조된 공기는 다시 열 교환기를 지나서 데워져서 방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흡수식이다 흡착식이다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택하지 않고 이것을 택한 것은 이게 확실하게 흡착식이기 때문에 흡수식 건조기의 재생 방법이 아닌 것은 그러면 이걸 찾는 거죠. 그러나 이의신청을 건다면 이것도 흡수식 건조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압작동류에서 오일과 물의 분리가 쉬운 정도를 나타내는 것. 오일과 물이 섞이는 것을 유화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섞이는 것에 반대니까 분리되니까 항유화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압작동류에서 오일과 물의 분리가 쉬운 정도를 나타내는 것은 항유화성입니다. 소포성은 위에 거품이 뜨는 거예요. 작동류 내에 포함된 기포가 빠르게 표면으로 올라와서 그 기포가 없어지는 거.
이것을 소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품이 쉽게 제거될수록 소포성이 우수하다고 하는 겁니다. 방청성은 녹이 안 슬가기 위해서, 즉 부식을 방지하는 능력입니다. 산화 안정성은 잡동류가 고온이나 공기 접촉 시 산화되어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는 능력, 그게 산화 안정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화성은 두 액체 기름과 물이 안정적으로 혼합하는 거, 에멀전, 이게 유화성인데 여기서는 오일과 물이 분리가 된다 그러니까 유화성의 반대죠. 항유화성입니다. 7번입니다. 미터인 회로와 미터아웃 회로의 공통점은, 미터인 회로든 미터아웃 회로든 다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릴리프 밸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압 이상이 되면 전부 탱크로 뽑아냅니다. 그러면 뭐가 발생하죠? 동력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귀하지 않는다 틀렸고, 여분의 기름이 탱크로 복귀함으로까지는 맞는데 유온이 떨어진다, 이거 틀렸죠. 온도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그 돌아가는 기름도 온도는 있어요. 기름이 탱크로 복귀하지 않는다 틀렸어요. 복귀하는데 동력 손실이 크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 부분은 화면을 멈추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미터인 회로가 무엇이며 미터 아웃 회로가 무엇인지, 그래서 어떻게 릴리프 밸브를 설치하고, 릴리프 밸브가 설치되면 거기서 설정압 이상이 되면 어떻게 기름 탱크로 유입되고, 기름 탱크로 유입되면서 어떻게 동력 손실이 발생하는지, 그래서 화면을 멈추시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터 인과 미터 아웃 회로의 공통점은 과잉 압력이 되면은 릴리프 밸브를 통해서 유압류가 탱크로 우회합니다. 유압류가 그냥 탱크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열이 발생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기름 탱크의 유온은 상승합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정답이 2번이 되겠고요. 밸브에 있어서 조작력이 작용하기 전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 무엇입니까? 노멀 위치가 되겠죠. 조작력이 작동되기 전의 초기 상태, 밸브 본체가 스프링 등의 힘에 의해 유지하는 의미, 이런 조작의 신호가 없을 때 기본 상태이다. 그러니까 중간 위치는요, 밸브가 작동 중 완전히 열리거나 닫히지는 않은 중간 상태 위치입니다.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열려고. 그 다음에 작동 위치는 완전히 가서 이제 조작을 하고 있는 단계에 실제로 움직이는 거. 과도 위치는 넘어버린 거예요. 노멀 작동 위치로 또는 그 반대로 이동하는, 죄송합니다. 넘은 게 아니라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밸브가 노멀 위치의 작동 위치로 또는 그 반대로 이동하는 순간의 임시 위치. 그 가고 있는 과도기적인 위치가 되는 거예요. 과도기적인. 이건 제가 다시 수정합니다. 넘었다는 게 아니라 과도기적 위치란 말이에요. 위치. 그래서 여기서는 밸브에 있어서 조작력이 작동되기 전의 상태는 노멀 위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2차 압력을 일정하게 만들 수 있는 밸브는, 정답은요, 그렇죠, 감압 밸브가 되겠습니다. 1차 압력은 밸브의 입구 측, 유입부에서 측정되는 압력이고, 2차 압력은 밸브를 통과한 후에 출구 측, 즉 유출부에서 측정되는 압력입니다. 감압 밸브는요, 2차 측 압력이 설정값 이상으로 높아지면 밸브가 닫히거나 유량을 줄여서 압력을 낮추고, 반대로 압력이 낮아지면 밸브가 열려서 압력을 상승시켜서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준다. 이것이 감압 밸브입니다. 릴리프 밸브는 일정압 이상이 되면 토출해버리는 거. 무브화 밸브, 시퀀스 밸브는 이미 한번 본 거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달아드린 내용도 설명이 된 거니까요. 지문의 해석을 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10분입니다. 공합 시스템을 설계할 때 각종 기기의 선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합 필터는 통과 공기량보다 적은 것을 선정한다. 이렇게 되면 필터가 과부하가 걸리겠죠. 필터의 용량이 더 커야 합니다.
윤활기는 공기량에 대해 압력 강화가 가능한 작은 쪽이 좋다. 이게 맞는 거죠. 솔레노이드 밸브의 유량은 실린더의 필요 공기량과 같아야 한다. 커야 합니다. 밸브가 실린더의 필요보다 적다 그러면 밸브가 과부하 걸려요. 그래서 이거 틀렸죠. 압력 조정 밸브는 1차 압력에 부하가 있는 것에 따른 유량 변화에 대하여 압력 변화가 커야 한다. 작아야겠죠. 이거 틀렸습니다. 맞는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왜 압력 강화가 가능한 쪽이 좋은가에 대해서 해설입니다. 읽어보시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1번 볼게요. 공합 시스템에서 불필요한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각 기기에서 발생하는 압력 강화가 적어야 한다. 그럼 이제 압력 강화가 뭐냐 그러겠죠. 가다가 어떤 충돌이나 장애에 의해서 압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손실, 동력 손실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 압력이 바로 동력이에요, 동력. 돈 주고 기름 떼가지고 압력을 발생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내부에 어떤 장애 요인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 압력을 갉아먹는다. 그러면 이게 동력 손실이란 말이에요. 이 압력을 갉아먹는 어떤 것이 뭐냐면은 이 압력 강하라는 거예요. 압력을 떨어뜨리는 요인. 그래서 윤활기는 공기량에 대해서 압력 강화가 가능한 어떻다? 큰 것이 좋다? 아니죠. 작은 쪽이 좋다. 즉 마찰이 적다. 동력 손실이 적다 이 말이 되겠어요. 이제 요것도 한번 다 읽어보시면 차분히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윤활기가 무엇이며 압력 강화라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여기 다 적어놨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합 시스템을 설계할 때 그 기기의 선정 방법으로 옳은 것, 윤활기는 공기량에 대해서 압력 강화가 가능한 한 작은 쪽이 좋다. 맞습니다. 11번입니다.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형태에서 색채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 답이 눈에 들어왔습니까? 그렇죠. 경고표지죠. 경고표지는 바탕이 뭡니까? 노란색에 기본 모형은 검정색이죠. 그래서 빨간색이 아니고 노란색에 기본 모형은 노란색이 아니라 검정색. 나머지는 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경고표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란색 바탕에 그림은 검은색입니다. 이런 식으로. 경고표지는 바탕은 빨간색이 아니고 노란색이고 기본 모형은 노란색이 아니고 검정색이고. 12번입니다. 가연성 액체나 고체의 표면에 순간적으로 화염을 접전시킬 경우에 연소시키는 데 필요한 만큼의 증기를 발생하는 최저 온도, 이걸 뭐라고 그러냐? 연소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증기를 발생한다는 것은 불은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이 뭐죠? 인화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도 순서를 보면 인화점이 제일 낮죠. 그 다음에 연소점은 계속해서 타는 거니까 좀 더 높죠. 발화점은요. 인화물이 없는데도 지가 스스로 발화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높은 거예요. 그래서 온도 순서로 보면 인화점, 연소점, 발화점이 제일 높습니다. 인화점은 점화원이 있어요. 불꽃이든 스파크든 가연성 증기가 불이 붙는 가장 낮은 온도. 근데 그대로 놔두면 곧 꺼져버릴 수도 있어요. 연소점은 인화된 후 점화원을 제거해도, 즉 성냥을 제거한 라이터를 제거해도 스스로 계속 타오를 수 있는 정도. 인화점보다는 5 내지 10도 높은 정도다. 발화점은 점화원도 없는데, 즉 성냥이나 라이터를 안 거대는데도 지들끼리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스스로 불이 붙어버리는 거. 이게 발화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인화점이고, 폭발점은 뭐냐? 폭발점은 반드시 온도만으로 할 수는 없어요. 농도가 짙어지면 온도가 낮아도 폭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이건 온도만으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화염을 접근시킬 경우에 증기를 발생하는 최저 온도, 이것은 인화점입니다. 다음 중 보호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절연 테이프죠.
보호구를 정리해서 한번 보시고요. 머리에는 안전모, 눈에는 뭐 보안경 뭐 이렇게 해서 뭐 귀마개, 귀덮개, 코에는 방진 마스크, 방독 마스크, 송기 마스크, 손에는 뭐 안전장갑, 절연장갑 뭐 이런 것들이 되겠고, 몸 보호구는 보호복, 안전벨트, 발은 안전화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호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 절연 테이프입니다. 14번입니다. 밀링 작업 시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이 눈에 들어왔습니까? 그렇죠. 절석 가공 중 공작물의 거친 정도를 손으로 조사한다? 그런데 손목 나가버리죠. 지금 쇠 자르고 있는 절석 가공 중에 공작물의 거친 걸 손으로 조사한다? 그냥 손, 팔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고요. 장갑을 끼고 작업하지 않도록 한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장갑이 휘말려 들어갈 때 손가락이 잘리거나 할 수 있습니다. 기계를 정지하고 공작물을 측정해야 합니다. 절삭된 칩은 반드시 솔로 제거해줘야 합니다. 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유해물질의 표시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이 눈에 들어왔나요? 네, 4번이죠.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라 환경부 장관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라고 그랬죠. 이런 표현들은 다 맞는 표현에 해당되니까 읽어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가스 절단기 및 토치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찍어보십시오. 정답은 몇 번입니까? 네, 4번이죠. 토치가 가열됐을 때는 산소를 잠그고 아세틸렌 분출시킨 상태 물에 식힌다. 이거 안 되죠. 산소도 잠그고 아세틸렌도 잠그고 분출 틀렸고요. 잠그고 그리고 자연적으로 또는 물에다가 식힌다. 나머지는 다 맞죠. 토치형 점화라이터 써야 되고 토치에 기름이나 그리스를 바르면 안 돼요. 불 번질 수가 있어요. 이게 다 기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거죠. 팁을 청소할 때는 반드시 팁 클리너를 사용하고 맞고요. 틀린 것은 4번입니다. 토치에 기름이나 그리스 발라도 안 됩니다. 산소는 기름이나 그리스와 접촉하면 폭발적으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산소 연기 밸브 토치 등의 이런 장비에다 기름 바르거나 그리스 발라서는 안 됩니다. 토치가 가열됐을 때 산소를 잠그고 아세틸렌 분출시킨다. 안 된다고 그랬죠. 산소도 잠그고 아세틸렌 쪽도 잠그고 그러고 나서 자연스럽게 식히든지 아니면 더 빨리 식히고 싶다면 토치 끝부분만 찬물에 또는 젖은 천에 조심스럽게 담가 열을 식혀주면 되겠습니다. 유압 펌프가 기름을 토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릴리프 밸브 압력 설정을 볼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기름이 토출됐는데 압력 이상으로 과압이 됐을 때 릴리프 밸브가 열리고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해당이 없고 기름도 토출하지 못하니까 빨아들이지는 못하고 있나? 여과기가 막혔나? 흡입식 스트레이너. 이 스트레이너 이제 여과기에 빨아들인 거잖아요. 여기서 막혔나? 이거 봐야겠죠. 유압 오일의 점도가 너무 끈끈해 가지고 빨아들이지를 못하는가? 흡입을 지금 못하는 거예요. 기름을 토출하지 못한다는 건 빨아들이지를 못했으니까 토출을 못하는 거죠. 아니면 펌프 회전 방향하고 원동기 회전 방향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위로 뽑아 올린 게 아니라 밑으로 내리는 역방향으로 돌리고 있다. 그러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다 살펴볼 점검 항목이겠지만 올라간 다음에 너무 압력이 셌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 릴리프 밸브 압력 설정인데 여기까지 기름도 안 올라오는데 이걸 볼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유압 펌프의 종류가 아닌 것은 유압 펌프의 종류가 아닌 것. 이건 유압 펌프 종류입니다. 나쁜 피스톤 펌프, 실린더 펌프란 건 없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유압 펌프의 종류가 아닌 거 실린더 펌프입니다. 가스 용접 시 역화 현상의 원인이 아닌 거. 정답은요? 그렇죠. 1번이죠. 용접봉이 에어 온도가 부적당하게 돼서 역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역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티 구멍에 이물질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멍에 이물질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여기에 지금 불이 붙어 있는데 나오는 것보다 이 안에 있는 것이 더 높아요. 그럼 안으로 치고 든단 말이에요. 불이. 이게 역화죠. 팁이 과열됐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불이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T과 모재가 접촉이 일어났을 때도 나오지를 못하니까 안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역화현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화현상은 불꽃이 토치 끝에서 빵빵 소리를 내면서 토치 내부로 안으로 들어가는 역행하는 현상이에요. 용접봉의 에어 온도가 부적당하다고 그랬고 이거 역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T구멍에 이물질이 부착됐다, 과열됐다, T과 모재가 붙었다 이러면 제대로 나오지를 못하죠. 가스가. 불은 붙었죠. 그러면 뭐예요? 가스 많은 쪽으로 치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안쪽이 많으니까 역화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즉 가스 분출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느려지거나 T 내부의 압력 변화로 인해서 화염이 역행할 수가 있습니다. 19번은 1번이 정답이고요. 20번입니다. 작업에 관련된 취약점이나 그 취약점에 대응하는 작업 방법에 대한 전문 지식을 부여하기 위한 안전보건교육은 정답은요. 그렇죠. 잘 모르겠으면 워딩에서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전문 지식을 부여하기 위한 보건교육이래요. 그러면 뭐 전문 지식 교육이든 또는 지식 교육이든 그러겠죠. 찾아보면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워딩에서 찾아보면은 주어진 문제에서 전문 지식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네, 문제집 책을 필요로 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주소를 클릭하셔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